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반대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총집결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일이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뺀 것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 혼란의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특집 뉴스톱 10, 뉴스고수 4분 소개합니다. 네, 오늘 뉴스톱 10이 준비한 1위와 4위 소식은요. 대통령 관저로 옮겨간 탄핵 찬반 집회에서 무시무시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6일로 예정된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두고 이르면 내일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관저로 갈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실 토요일만 되면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등의 집회가 계속 열렸었는데 오늘은 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저렇게 차로, 그러니까 한남대교로 건너가는 한남대교에서 이렇게 강북으로 오는 한 개 차선을 완전히 절반 차선을 전부 다 막고 저렇게 집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현재 보시는 장면은 탄핵 반대 집회고요. 오른쪽에 한남동입니다. 둘 다 한남동인데요. 보시면요, 도로를 다 막았네요. 예, 도로 꽉 막았네요.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오른쪽에 멀리 보이는 곳이 한남대교일 텐데 한남대교로 가는 차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탄핵 반대 집회, 찬성 집회가 나뉘어서 저렇게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까지 넘어가는 길까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저기로 가시는 분들은 교통을 다른 쪽으로 돌리셔야겠습니다. 워낙 많은 탄핵 반대 집회, 찬성 집회 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광화문에서 원래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었는데 광화문 모습 좀 보여주실까요? 예, 광화문 모습은 이 시각 현재 광화문 앞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 지금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쪽으로 가는 안국역으로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였고요. 탄핵 찬성 집회에도 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불상사가 없으면 좋겠고요. 빨리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저 탄핵 찬반 집회는 결국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지 끝이 날까요? 나온 다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또 불복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나. 전 사실 그게 걱정이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뭐 K컬처, K팝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세계적인 위상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특히 이렇게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쪼개졌던 적이 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런 부분들이 정돈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기 많은 분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시겠죠. 하지만은 조금 자제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좀 시간을 두고 냉철하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저렇게 우르르 다 이렇게 거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사실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국민의힘 또 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도 참석을 독려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저기에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 계십니다. 물론 자발적인 격려를 통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자, 그런데 오늘 탄핵 찬성 집회, 한남동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들의 도로 점거를 위해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평을 겪고 있어 공공의 안전 집회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 집회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할 일은 대량수계를 연행하는 일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경찰은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경찰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예, 서적 변호사님.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 집회에서 그동안에는 그래도 큰 충돌 유혈 사태가 없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보셨지만 민주노총에서 1박 2일 집회 시위를 하면서 제가 지휘할 테니까 조용하십시오. 경찰 한 발 빠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충돌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평화로운 시위는요. 이거는 이제 이거 헌법의 권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거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런 불법 시위는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엄하게 저는 다스려야 된다. 이래 봅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요. 민노총 주도 집회가요. 유난히 불법이나 폭력성이 많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민노총이 집회에 참석 안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오게 되네요. 얼마 전에도 이게 경찰 폴리스 라인이나 경찰차 손괴나 폭행이 있었고요. 정말 아무래도 이게 조직적으로 노조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보다는 상당히 과격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차선을 다 막는 것도 이게 불법이고요. 저는 얼마나 일반인한테 피해를 줍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경찰을 아마 이게 폭행까지 한 게 아닌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외국에는요, 시위는 이게 보장하되 폴리스 라인을 조금 어기면요,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거든요. 예. 따라서는 자꾸 경찰이 밀릴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예. 봅니다. 예.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신 장면은 광화문 앞에서 바로 앞에서 탄핵 찬성 집회자들이 안국역 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꽤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고요. 반대로 한남동 관저 주변엔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탄핵 반대 집회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원래 광화문에서 낮에 한 4시까지는 모여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광화문 또 이 왕복 10차선을 다 막고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다 저기로 가 계시다고 합니다. 제발 충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회, 시위, 결사 자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시되 불법적인 일들은 양쪽 다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쨌든 이게 굉장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가 길을 건너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한 길에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경찰이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까 봐 좀 걱정은 됩니다. 그렇죠. 관저 앞에 이 상황이 광화문처럼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좁죠. 예, 많은 인원이 일시에 몰리면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굉장히 격안된 상태에서 양측의 집회 인원이 한남동으로 좀 모이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민노총 관련돼서는 어떤 원인에서 발생된지는 모르겠지만 과격한 시위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당초부터 계획하고 각오하고 했을 일은 없거든요. 이 집회 참가자들도 평화로운 집회를 통해서만이 주장 사실의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양측이 충돌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갑자기 인원이 몰리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안전사고 초래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평화롭게 집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현재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를 짚어봤고요. 자, 탄핵 반대 집회에 요즘 자주 등장하는 분이 있죠. 바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또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지키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님이 그들을 막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장혜미 변호사님. 네. 지금 현재로서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현역 의원은 이렇게 2명입니다.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 현장에 두 의원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유튜버들은 왜 더 안 나오느냐?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다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국회의원회 간 전화번호 올려가지고 다 오게끔 만들자고 전화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더군요. 네. 그건 지금 국민들 보통 지칭되는 중도층의 민의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이 가결됐을 때 미국에서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어떤 선진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인들이 했다니요. 그 발언을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만약에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말을 사실상 선전성동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요.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야기한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국면에 지금 오늘 새해 첫 주말입니다. 한남동 관저가 상징적인 공간이 됐습니다. 국론이 분열된 400m를 사이에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누가 초래했습니까? 이 결자 해지라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말 강성, 극우 지지층한테 소구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본인이 풀어야 됩니다. 본인이 수사기관에 정확한 수사 받고 거기에 따른 사법적인 단죄를 수용하면 될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변동성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게 대한민국 머릿속,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제발 결자해지하십시오. 예, 어쨌든 엄동설안에 많은 시민들이 여론이 국론이 분열되면서 매주 집회에 참석하고 계신데 어쨌든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법을 좀 찾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충돌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 이곳을 향해서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고 있는데 먼저 야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의지 박약, 준비 부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체포가 불발되며 대한민국은 법 집행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각인됐습니다. 자신 없으면 재입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입첩도 법에 다 규정돼 있어요. 의지가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재입첩하는 것이 맞다라는. 예, 재입첩하는 방법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뭐 충돌 사태 이런 거는 애초부터 하고 시작했어야 된다. 관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기가 정도는 갖고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야당에서는. 글쎄요, 그거는 조금 위험한 이야기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뭐 유혈 사태라든지 불상사도 감수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승원 의원인가요? 그 의지 박약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수처에서 의지는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의지가 충만하니까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나한테 이첩해라. 공처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의지는 박약했지만 준비는 매우 부족했다. 준비를 떠나가지고 실력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객관적으로 체포영장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구속영장을 5번 청구해가지고 5번 다 기각당했어요. 그게 이제 공수처의 실력입니다. 그다음 공수처가 2021년부터 출범했는데 유죄 확정 판결 받는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나머지는 모조리 다 우르르 다 무죄 나고 그런 조직이 공수처인데 그런 공수처가 이렇게 엄중한 수사를 맡겠다라고 스스로 나선 그 의지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공수처에 수사 1, 2, 3, 4부장까지 있는데 부장들이 우르르 다 옷 벗고요. 남은 부장들 2명인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수사 체계가
굉장히 막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낱마처럼 얽혀 있어요. 그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공수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수처에서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도 과연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특히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겠다. 심지어 영장 청구해가지고 그 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갖다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조금 전에 그 민주당 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공수처는 그 사건을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시 재이첩해가지고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 전 그런 생각하고요. 이참에 공수처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해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가 이걸로 저는 드러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공수처는 해산되어야 된다. 공수처법 폐지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인 정익진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셨는데 자, 어제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봤는데요. 1차 대형 버스와 차벽으로 막혔던 1차 저지선은 금세 8시에 뚫렸고요. 2차 저지선 소형 버스와 군용 차량 그리고 차벽으로 막혔었는데 이거는 또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이 이렇게 산길을 우회해서 통과를 했고요. 3차 저지선은 버스 등 차량 10여 대와 200여 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돌파가 됐습니다. 다만 이 관저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200m 앞에서 관저 앞에서 가로막혀서 결국 검사 3명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는 게 어제 있었던 체포 1차 체포 작전의 흐름도인데요. 이르면 내일 또 오전에 다시 한번 공수처 수사관들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경찰과 군을 좀 지휘를 해달라. 그러니까 경호처가 함부로 막아서지 못하도록 지휘를 해달라라고 조금 전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과연 이 내용을 이제 받아들일지 저 얘기입니다. 지금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죠. 최상목 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그 내용이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재요청했다. 경호처를 지휘를 해서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라 이런 내용.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봤을 때 내일쯤 다시 재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님, 체포영장이 지금 보면 군도 경찰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을 지금 듣지 않고 있다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렸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충돌하기 싫으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다는 거고 관저 앞에서 이제 경호처 200여 명한테 가로막힌 건데 만약에 2차 체포 시도가 있다면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먼저 근데 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어도 경호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따라서 이제 경호처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말만 따릅니다. 최상목 대행이 아무리 지시해도 거기에 따를 일은 전혀 없다. 이거는 경호처장이 밝혔고요. 대통령 관저는 이제 그 3중 크게 보면 제일 외곽에 경찰도 경호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방사, 군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접은 경호처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경호처장이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협조. 근데 또 합참에서는 오히려 그 경호처 협조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충돌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느 명을 따라야 되는가?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경호처는 협조 요청이니까. 그래서 어제 그 경찰이나 군대가 수방사가 뚫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저 최근접 경호처 저도 이게 요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게 최정예 멤버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한번 최상목 대행이 뭐라고 해도 뚫지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게 불상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결국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어느 논란도 없는 진짜 이게 누구도 문제제기 못하는 가장 합법적인 가장 대공지정이랍니다. 가장 공정하고 지극히 올바른 이 방법이 돼요. 그러면 방법은 경찰한테 넘기는 거예요. 내란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게 넘겨라. 공처가 출범할 때 대통령도 그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죠. 근데 대통령 수사는 내란 외환밖에 못해요. 근데 그때 내란 외환을 뺀 이유는 공처는 내란 외환 수사권이 없다고 그때 확실하게 한 거예요. 뺀 이유가. 따라서 저는 경찰이 수사해보고 그래도 안 가면 검사를 경유해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면 대통령 경호처에게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에도 이 공처가 새로 또 집행하지 말고 오히려 경찰로 넘기고 경찰에게
소환해보고 안 되면 이게 체포영장을 검찰 통해서 해야 돼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공수처나 혹시 이제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과연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반응들이 많더군요. 자발적으로 출석했을 것 같으면 체포영장 발부까지 안 갔겠죠. 이미 공수처에서 3회 출석 요구를 했고 전부 불응했고 비상계엄이나 내란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발적 출석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만큼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 명확한 공적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냥 법리적 주장은 대통령 측의 주장일 뿐이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적법한 공권 공무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집행에서 공수처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인력 30명에 경찰 특수단 100명 정도로 돌파될 수 없다는 계산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 인원을 투입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경호처 의원들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면 됩니다. 그런 준비를 안 하고 마치 명분을 쌓을 것처럼 1차, 2차, 3차 정도를 통과한 것을 상당한 성과처럼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2차 집행에 시급히 나서야 될 것이고 2차 집행에 나선다면 반드시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확실한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 또 1차와 같은 저지 상황이 발생한다면 엄격하게 법칙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 아니면 뭐 긴급체포든 체포를 해서 영장을 집행해야 된다고. 장 변호사님, 어저께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더군요. 어제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나오는 장면에서 저런 사진이 찍혔는데 물론 찰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 모습을 가지고 저게 웃었다 안 웃었다 뭐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부적절해 보입니다. 공수처는 대한민국 공권력을 정확하게 재확립해야 됩니다. 경호처에서 하는 이야기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했을 때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게 경호처의 업무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위해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법조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아설 걸 공수처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예상하고도 이 정도로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던 겁니까? 지금 공수처에 대한 수사력에 대한 물음표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인들의 조직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공권력을 다시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영장의 유효기간 안에 당연하지만 단행이 돼야 됩니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지 않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단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법원의 수사기관이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이런 이례적인 경우를 지금 상시적인 경우로 치환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어떤 상황에 버티면 된다라는 인식을 전국의 범죄자들한테 주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패널들의 의견도 사실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신데 많은 국민들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야당이요 탄핵 소추 요건에 들어가 있던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나왔던 음성 들어보시죠.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소추권자인 국회 의결을 거치할 것입니다. 내란죄를 뺐으니 탄핵 소추를 다시 국회로 보내서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해 왔는데 갑자기 내란죄를 왜 탄핵 소추에서 뺐느냐, 이거의 논란이거든요. 먼저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린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 내란죄, 많은 국민들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온 것을 봤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거 내란이다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이걸 소추 탄핵안에서 뺀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그 목적은 뭐 누구나 다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빨리 탄핵 심판 절차가 그 종결되어야 한다. 특히 4월 18일 이전까지 그 목적으로. 그런데 내란죄가 탄핵 심판의 내용이 되어버리면 제가 봐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증인 어차피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증인을 여러 명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려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무엇입니까? 계엄입니까? 계엄이 아니고 내란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계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였습니까? 국무총리였는데 자신의 권리를 권한을 월권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가 본인 스스로는 비상상태다라고 생각하고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대한 우리나라가 그 뭐 전시나 이런 그 혼란 상태에 관련해 가지고 2차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회한테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을 해제하라고 한 결의를, 그 국회의 결의를, 의결을 무시하고 계속 계엄을 진행했다. 그러면은 계엄 자체만으로도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의결을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싱겁게 금방 그 뭐 한 두세 시간 만에 그거 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지만 그 계엄의 실질은 뭐다? 친위 쿠데타다. 그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란죄와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되고 탄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됐던 건데 만약에 여기서 내란죄를 갖다 뺀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뒷감당을 과연 그 민주당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그 처음에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남동이 오고 양쪽 길이 다 막혀 있을 정도로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예민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인데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특히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탄핵을,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한 것과 같은 저런 모습을 보이면요. 탄핵 결정이 나와도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사회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우려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인데 그중에 3명이 국민의힘 친여쪽인 인사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5대3으로 탄핵이 기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조기현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내란죄 빼지 않았고요. 예. 소추 결의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리 대상이 될 겁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기일에서 이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물었던 내용 그대로를 보면 됩니다. 내란의 내란죄라든가 직권남용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거냐? 사실상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2017년 1월 달에 권성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단 단장이셨을 겁니다.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재판이다.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예.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겠다. 당시에도 직권남용, 뇌물죄에 대한 판단은 다 됐습니다. 다만 이게 뇌물죄나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 범죄에 성립되는지 여부를 다투게 될 경우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이 그럴 경우에 형사재판과 똑같이 증거 채택이라든가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형사재판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내면서 어제 그 국회 소추단 대리인이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죄 같은 경우에도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툰다고 하면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수사 기록이 송부될 경우에 하나하나를 형사재판에 준해서 증거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고 관련돼서 그러면 전문 증거의 경우에 증인을 수십 명, 수백 명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처음부터 탄핵 소추안을 만들 때 그걸 빼고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해놓고 실제 주장 상황에서 주장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난 2017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소추안을 만들 때 넣고 빼고를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란 혐의가 어떻게 헌법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가겠다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면 헌법상의 영장주의 위반이라든가 정당활동의 자유 위반, 신체 자유 위반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혐의 사실, 범죄 사실을 가지고 헌법 위반을 판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추사유를 변경한 것도 아니고 내란죄를 소추사에서 드러낸 게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탄핵 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38번이나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 행위입니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찐빵 없는 찐빵이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근데 그 조 변호사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드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그때는요 혐의가 이게 그 뇌물이나 이런 거는요 현직 대통령이 소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사 뺀 거고요. 이번에 내란은 현직 대통령도 지금 수사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정적으로 그게 다르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때는요 혐의가 뭐 불량 리스트나 K재단, 미르재단 여러 데 혐의 중에 뇌물의 일부였어요. 성만화. 근데 이번에는요. 솔직히 내란이 전부입니다. 왜? 직권남용 이런 거는 내란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결국 이번 탄핵 소추가 국회 통과될 때 1번이 형법상 범죄하면서 내란이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내란이 아니면 그냥 개헌법에 이거 어겼다. 개헌 포괄의 헌법 이랬으면 이게 200석이 나왔을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건 사기 탄핵입니다. 사기 탄핵. 왜냐하면 이게 전혀 아닌 걸 의결할 때 넣었다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재판할 때 빼버리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요. 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권한이 있나요? 국회의원 200명이 내란이라 보고 표결했잖아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뭔데? 유죄라는 데 해야지. 저래가지고 기각되면 정청래 책임지됩니다. 저게 저는 저 정도 권한이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따져봐야 돼요. 탄핵은 무효라는 말씀하시는 과정에 사기 탄핵이라는 말 어쨌든 국회 표결을 거쳐서 탄핵안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던 204명 중에 적어도 12명의 국회의원이 저희 당에서 찬성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 부분이 철회된다면 다른 식의 표결을 했을 거다. 탄핵안에 반대했을 거다라는 분이 적어도 5분을 넘긴다면 그것을 헌재 증거로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리고 탄핵 소추안 표결을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장 변호사님,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좀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확하게는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법률 위반은 내란죄의 형사상 죄가 되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다 넣은 거예요.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법률 위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걸 넣은 민주당 탓이라기보다는요. 이걸 악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형사 절차랑 똑같이
해야 된다. 저희가 민사랑 형사 절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는 정말 피고인을 사형시킬 수도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증거를 변호인이 부동의하면 판사가 증거도 못 봅니다. 반대 신문권,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권을 부여받아야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하자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똑같은 논리를 한 거예요. 90명에 육박하는 증인을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추려서 30여 명으로 줄였고 그리고 실제로 출석을 했던 증인은 한 20여 명인데 늘리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이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추위원들이 헌법과 법률 위반 중에 법률 위반을 드러내고 헌법 위반도 충분히 해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헌법 82조가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지어 전두환 씨도 개헌법에 따라서 문서를 남겼었어요. 국무회의 문서. 그런데 그것조차 없다라는 자백이 사실상 나온 거 아닙니까? 한덕수 대행으로부터.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려고 하는 피청구인의 어떻게 보면 속셈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윤상현 의원은 다시 셈법을 해가지고 이걸 반복할 수 있다? 전 국민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뺀 것을 놓고 바로 이 사람 때문이 아니냐, 이 인물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은요 다음 주제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다음 주제가 바로 민주당의 속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 오는 23일로 예정이 됐죠. 그렇다면 선고는 언제 나올까요? 3개월이 걸릴까요? 그보다 빨리 나올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내용에 쌓이면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30%대에 갇혀 있다. 이런 해석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원래는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항소심이 이제 23일 날 시작이 되죠. 이달 말쯤에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633 원칙이니까 3개월이 항소심이면 2심 시작일로부터 3개월입니까? 아니면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입니까? 당연히 2심 시작일로부터죠. 그러니까 1월 23일에 2심 시작한 게 아니고 항소심 접수가 12월 6일이었으니까 예. 3월 5일까지는 판결 선고 나와야 됩니다. 2달 안에 나와야 되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이재명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재판은 평등해야 된다. 예. 똑같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6개월이면 끝나야 된다라고 강행 규정되어 있었는데 2년 2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일반 서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다 유죄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 23일에 저는 재판 시작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는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어요. 지금 1월 23일에 재판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재판부에서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가? 국선 변호인이 재판을 끌어간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공판기일을 잡은 거거든요. 저는 예측하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 1월 23일 즈음 해가지고 사선 변호인 선임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선 변호인이 재판부에다 요청할 겁니다. 변론 준비기일 잡아달라고.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식으로 이제 선임된 변호사가 변론 준비기일 잡아달라고 하는데 그거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는
1심 때와 비슷하게 오히려 더 심하게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그게 뭐하고 오버랩이 되는가. 조금 전에 봤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관련해가지고 뭐 내란 혐의 뺀다는 등 그런 것과 오버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법 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두 사람 꼽으면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지금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180일 안에 결론이 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아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이 시기를 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원래대로 한다면 633 원칙에 따라서 5월 15일에는 지금 3심 선고가 나야 하는데 지금 정혁진 변호사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은 되겠느냐 1월 23일 날 그 걱정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아직 며칠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 제출하면서 선임계를 낼 가능성이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어떤 개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도 하지만 대선 선거 비용의 보전을 반환해야 되는 민주당의 문제도 있하기 때문에 1심 판결 이후에 신중한 대응과 변호사 선임 문제에서부터 당과의 협의를 이미 전제해 놨던 사실입니다. 아마 그거에 맞춰서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라 재판에 갈 거고요. 634 원칙이 뭐 준수돼야 됩니다. 강행 규정처럼 돼 있고. 그런데 그것도 이 재판 상황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지난 1심 재판이 오래 끌어진 게 이재명 대표가 2년을 그냥 끌었습니까? 그 관련된 증거라든가 증인 신청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633 원칙의 제정 취지는 당의 선거에서 이 선거법 위반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에 당선인, 특히 당선인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서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너무 오래 지속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0년,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관련돼서 증거나 증인이 많다 보니까 지체된 겁니다. 지금 이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라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한 주장이고 뭐 그런 주장을 배제하더라도 633이 됐든 뭐가 됐든 아마 재판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재판 일정을 임의로 조정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고요. 그냥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한 비상가업 내란 사태 신속한 종식과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그 대선 문제는 국민의힘만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두루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는 향후 정치 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는 왜 침묵하나? 권력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 헌재 안에 이재명 부역자 있나? 한 사람이 나라 농단에 국회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다. 라고 SNS 글을 올렸습니다. 서장욱 변호사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헌재가 탄핵 심판 기일을 잡았잖아요. 14일로. 그리고 5번의 기일을 한꺼번에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헌재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혹시 뭐 이재명 민주당과 뭐 소통이 있는 거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지금 헌재가 이게 심각한 불법인 게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이 2017년 3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퇴임 전에 무조건 이게 끝내야 된다. 왜? 그때 권한대행은 임명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요. 중요한 게 충분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 기한이 180일 보장돼 있으면 그 기한 내에서는 충분하게 심리하는 게 맞잖아요. 보통은 180일 넘어가요. 다 넘어간 경우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6개월 걸렸으니까 그 정도 장관 한 명 탄핵 심판하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대통령 탄핵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180일이 1일 만에 180일이 지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특정인이 퇴임 날짜에 맞춰가지고 졸속으로 끝내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정미 재판관, 이번에는 누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그다음에 이미선 예. 이 두 분이 볼 때는 진보 진영이거든요. 확실하게 탄핵 찬성할 수 있는 두 표다. 근데 이분들이 4월 18일 나간다. 나가면 그럼 이게 대통령 몫이 2명이 되면 또 이게 6인으로 돌아가잖아요. 대통령한테 지명권을 안 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특정이 우리 편 2명이 나가니까 나가기 전에 끝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래가 누가 승부하겠어요? 그래서 정인도 부르지 말고 정부조사하지 말고 이게 서류로 다 하자. 이러면 이게 누가 거기에 승부하겠습니까? 최소한 이게 180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게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고 그 얘기는 이번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5번 한 번에 다 잡는 것도요. 이것도 이게 전 처음 봅니다.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하다가 이게 사정이 있지. 이것도 불법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 말로는 대선을 지금 염두에 두고 정치 일정을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온다고 할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죠. 잠시 후에 그 지지율도 살펴볼 텐데 워낙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추려봤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예, 장윤미 변호사.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의혹도 있고요. 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올 경우 그러면 그 많은 재판은 중단될 것이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럼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선거법 재판이 대통령이 혹시라도 당선된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이렇게 신년에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많이 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가는 조사가 대부분입니다. 39.5%고 다른 주자들은 아직 두 자릿수가 되는 후보가 없으니까요. 다음 거 볼까요? 예, 이건 중앙일보 조사인데 35, 866, 554 아주 비슷한 수치가 나왔고요. 그런데 하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이재명 대표를 신뢰한다 40일, 신뢰하지 않는다 50일 이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조사는 12월 10일부터 12일 탄핵 계엄 선포 직후에 있었네요. 자, 요 수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신뢰도와 관련해서 더 이제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호감도가 또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야 될 산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중도층한테 다가가고 사실상 이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절연해야 살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을 걷지 않고 대통령을 엄호하면서 사실 탄핵의 강을 건너려다가 계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수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국민들께서 맡겨주시면 어떤 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고 국정 혼란상을 좀 마무리 지을 것인지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수권정당에 자임을 하는 민주당의 대표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이미 숙제로 남아있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까지 녹여져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국민들, 유권자들의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의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아까 여론조사 결과 물론 아직까지는 뭐 먼 일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릴지조차도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저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걸 뭐 제가 바라지 않고 선호 여부를 떠나가지고
객관적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일 유리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 대표 아닌가? 예.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항소심까지 해서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판단에 처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항소심까지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컨대 나왔다고 치고 1심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을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는 올해 대선을 2번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하고 대법원은요, 우리 국민들한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 저는 반드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장윤미 변호사님이 국민의힘이 과연 수권 정당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범야권 192석을 좌지우지하면서 지난 윤석열 정권 창출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과연 민주당이 집권 수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 저는 사실 굉장히 의문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게 되면 여당이 192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권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될 테인데 이런 체크 앤 밸런스를 생각할 때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윤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국회 개헌군이 투입됐을 당시의 화면인데 실탄 5만 발을 준비했다라는 증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짚어볼 텐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지금 뭐 한마디만 나가면은 그냥 저희는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한 것이 없는데 이런 국민들이 볼 땐 장난 같은 그런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이게 사실 길게 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계엄으로 인해서 기본권 제한이나 혁명지체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됐는데. 예, 조기현 부회장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의 얘기 보면요. 고립된 약자다. 윤 대통령은 갇혀있고 약자다. 그러면서 장난 같은 그런 계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듣겠습니까? 안 그래도 비상계엄으로 충격과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혼란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대외 신인도도 계속 추락하고 있고 고환율과 주가 하락 등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래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펼쳐진 거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외부에 내놓는 서신만 보더라도 그런 인식조차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계엄, 장난 같은 계엄, 또 고립된 약자라는 표현, 국민이 공감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 자체가 저는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나왔나요? 법리적 주장을 해서 실제 주장은 계엄 내란에 해당되지 않고 비상계엄도 통칭으로서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사실상 명분 있게 법률상 근거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인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이 변호인단이 이후 탄핵 심판 절차도 그렇고 이 수사 절차에서도 이런 인식을 갖고 대통령을 변호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대리한다고 하면 파면 결정이라든가 수사상의 내란죄 유죄 성립을 위해서 변호인단의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탄핵 변론 준비 기일이라든지 앞으로 변론들이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알려질 텐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아마 그 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올 것이냐, 얼마나 공정하게 나올 것이냐 관심이 많죠. 어제 국회 측 탄핵 소추인단 대변인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심판이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졸속으로 끝났어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는 180일이라는 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는 국가에 굉장한 불안을 초래하고 헌법적인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하나하나 증거 능력을 따져서 증거를 판단하다가는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탄핵 심판 변론기를 쭈루룩 1월 달 걸 다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까? 그렇죠. 아마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은 2주에 한 번 했잖아요. 선거권요. 근데 이거는 일주일에 2번 하면요. 과연 이게 제대로 방어권이 되는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미리 쭉 사정 없이 이렇게 잡아놓는 거는 전 처음 봤습니다. 따라서 이게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 고립된 약자 가지고 이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헌법의 견제와 균형이요. 제도적 권력을 자제할 때는 이루어져요. 그런데 국회가요. 150석만 되면 앞으로 이게 뭐든지 다 대통령 빼고 탄핵되잖아요. 근데 무자비하게 한 30명, 40명 탄핵해버리면요. 그럼 이게 어떡합니까? 이기긴 이겨요, 헌재에서. 근데 그 사이에 180일 이상 업무가 마비되면요. 지금 이게 국회는 어떻게 견제하죠? 저는 87년 체제 그전에는 국회 해산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당이 예산권도 내 맘대로, 탄핵권도 내 맘대로 모든 걸 얘기하면 견제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다. 이런 표현이 높다. 따라서 이게 너무 의외가요. 다수당이 모든 권력을 무한대로 휘두르면 민주주의 무너집니다. 민주당이 너무 탄핵 소추를 남발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계엄이 선포됐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자, 그런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좀 충격적이던데요. 실탄 5만 발을 준비하라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소장의 내용은 공소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확인이 정확하게 된 내용만 넣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실탄을 그 당시에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일단 육군 특수전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소총령 실탄 43,950발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전사에서 43,950발. 맞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같은 경우에도요. 95명이 실탄을 적재해서 헬기 12대에 나눠 타고 국회로 출동을 했습니다. 실탄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최소한 검찰이 확인한 내용은 실탄, 무장을 한 군인들이 국회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간이 장악을 시도했던 정보사령부 어떻습니까? 실탄총 100발, 탄창을 준비해서 성간이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소장에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인데 김용현이라는 이름이 114번 나온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지금 88번 나온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라는 단어까지 포함을 하면 김용현 씨의 이름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한 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될 겁니다. 죄송한데 제가 장 변호사님께 한마디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소장이요. 대북 송금에는 많잖아. 대장동이 뭐 1조. 검찰의 공소장을 얼마나 믿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공소장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절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지시한 건 분명합니다. 재판에서 어쨌든 가려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소장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비상계엄 전에 국무위원들이 다 모였는데 한덕수 전 총리 경제 어려집니다. 계엄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국가 신인도 치명타가 됩니다. 안 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 우리가 이룬 70년 성취가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획을 바꾸면 다 틀어진다. 나는 간다. 라고 해서 TV 앞에 서서 결국은 계엄을 선포했던 그런 장면들이 오늘 공소장에도 많이 담겼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되면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아마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공소장에 나왔던 내용들은 좀 충격적이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9번째, 10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9위 이준석 의원, 10위 안기령 부대변인 이야기입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이준석 의원이 이제 내년 되면 올해네요. 벌써 올해면 만 40이 되니까 대선에 나갈 수 있다 없다 말들이 많고 본인들이 사실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네. 예.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경호처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국가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더 이상 동원하지 마십시오라는 SNS 글을 올리면서 아니 무슨 뭐 국군에 날 때 90억 넘게 돈을 쓰고 이게 다 계엄을 위해 했던 것이냐라고 비판을 했더군요. 글쎄요, 뭐 그건 조금 지나치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경호 그 인력이 첫 번째 그 55 경비단 여기 군의 그거 55 경비단은 수방사 예하 부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경비단이 있고 경호처 직원들이 있고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하는 의무 복무 중인 병력이라고 하면 55 그 경비단의 그 수방사 그 인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5 경비단은 제일 바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엊그저께 봤듯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 가장 근거리에서 보호하는 경호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아무래도 경호처 직원들이고 거기에는 복무 중인 그러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없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현 부회장님 보시면 어떠세요? 이준석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뭐 당장 하야해라. 윤 대통령을 향해서요. 내가 설사 나이가 안 돼서 대통령에 대선에 못 나가더라도 지금 뭐 탄핵까지 기다릴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군요. 글쎄요, 이 정도의 발언을 뭐 이준석 의원이 했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야당 의원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고 특히 뭐 국군의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해 보면 실제 계엄과 무관치 않다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만 어쨌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 상황에서 어쨌든 지지층의 호소력 있는 뭐 이슈 또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은 뭐 대선 출마 여부라든가 조기 대선 여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하루속히 해소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탄핵 심판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 의원 주장대로 하야도 이 혼란을 조기 수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주장 자체에는 뭐 동의합니다. 예, 과연 뭐 그런 일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지요. 자, 그런가 하면 안기령 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대변인 아닌가요? 예,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군부대 방문 시에 대통령 방탄 차량 탄 것으로 전해진다. 한덕수 대행은 의전 줄이려 총리 시절 국산 차를 탔는데 대통령 놀이 빠져 있지 말고 할 일 하라. 자,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저거는 지엽적인데요. 최 대행이 고위직 인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대사 인사까지 포함해서. 예.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도 잘못돼 있고 이렇게 적극적인 인사를 하면요 후유증이 있어요. 지금 헌재가 권한대행 심판이 3개거든요. 그중에 빨리 결정할 게 한덕수 대행이 200석으로 탄핵이 됐냐, 아니면 이게 안 됐느냐. 이거 빨리 결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최 대행이 권한이 적법한 권한대행인지도 의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적극적인 권한 행사하고 있다. 이 비판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장 변호사님 모두 어떠세요? 대통령 놀이라고 하고 그 대행이 안전을 위해서 방탄차를 타는 게 잘못입니까? 아마 저도 그거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아마 안기령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전례에 비추어봐도 좀 과도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전반적인 또 논평의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관 관련해선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다 임명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게 헌법질서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 일은 하지 않고 이제 군부대에 외제 이제 방탄 차량을 간 거는 좀 과도한 처사 아니냐. 그걸 좀 경계할 것을 좀 촉구하는 논평으로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정학준 변호사님 보니까 네네. 안기령 대변인이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대선 이제 최상목 대행이 본인 SNS 프로필에 권한대행 써놓은 것도 비판을 하더군요. 근데 과거에 이재명 후보자의 명패를 올린 것도 또 안기령 대변인이어서 좀 저런 것들을 하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렇게 최상목 대행에게만 저렇게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런 비판도 있더군요. 글쎄요, 홍길동이 자기를 뭐 홍길동이라고 그럼 안 되는 겁니까? 어쨌든 지금 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액팅 프레지던트인 거는 그건 사실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웃긴 거는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부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만들어준 정당이 어디입니까?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있었습니까? 객관적으로? 일단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해 보면은 저런 이야기를 자꾸 올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한테 전혀 유리할 것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안기령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요구되는 거는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논평이라고 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지해야 될 바를 짚은 부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저희가 잘 다뤄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죠. 자, 공수처 진입을 막는 경호처 대응에 군과 경찰은 좀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잠시 후 특집 뉴스에 의해서 단독 취재한 내용이 많으니까 함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집 뉴스톱 10 토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